읽기 시작합니다. 산정의 봉화. 자, 봉화를 알고 있죠? 산 위에 이제 불 피우는 장소. 그러니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불 피우는 곳을 봉화라고 하고. 자, 렐프가 소라 불계를 끝내서 무렵 바위판 위에는 많은 소년들이 모여 있었다. 이 모임은 아침에 소집되었던 모임과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오후에 태양이 바위판 맞은편에서부터 비스듬히 빛을 비추었고 대부분의 소년들은 햇볕에 탄 피부가 쑤셔오는 것을 때늦게 알아채고는 다시 옷을 걸치고 있었다. 이제 단체 정신을 많이 상실한 성가대원들은 모두 망토를 벗은 채였다. 렐프는 몸의 왼편을 태양 쪽으로 향하고 쓰러진 나무 둥치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성가대원들이 있었고 왼쪽에는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서로 몰랐던 비교적 성숙한 소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앞쪽 풀밭 위에는 꼬마들이 앉아 있었다. 이제 모두들 조용했다. 렐프는 우윳빛과 분홍색이 감도는 소라를 무릎까지 들어올렸다. 갑자기 미풍이 불면서 바위판 위에다 햇빛을 흩뿌렸다. 렐프는 일어설 것인가 그대로 앉을 것인가 망설였다. 그는 왼쪽으로 눈을 돌려 헤엄칠 수 있는 웅덩이 쪽을 바라보았다. 새끼 돼지는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 렐프는 헛기침을 하여 목청을 가다듬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두를 꺼내자 자신이 얘기해야 할 것을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한 손으로 자신의 금발을 쓸고 나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섬에 와 있는 거야.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 집이나 연기나 발자국은 보이지 못했고 배나 사람도 보지 못했어. 우리는 우리들 밖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와 있는 거야. 잭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군대는 필요해. 사냥을 하려면 멧돼지들을 사냥하려면. 맞아, 이 섬에는 멧돼지가 있단다. 세 소녀는 덩굴에 걸려 몸부림치던 분홍빛 동물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우리가 보았는데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그건 거기서 풀려나서 내가 죽이려는 참이었는데 그만. 하지만 다음번에 잭은 다시 칼을 나무 둥치에 꽂았다. 그러고는 도전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임의 분위기는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고기를 구하려면 사냥부대가 필요해. 또 한 가지는 하고 렐프가 말했다. 무릎 위로 소라를 들어올린 그는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어른들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해. 모두들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졌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처럼 발언자는 손을 들어야 해. 그는 소라를 얼굴에 갖다 대고 그 아가리를 훑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손든 아이에게 소라를 주겠다. 소라? 이 족의 이름이야. 그리고 다음 발언자에게 소라를 넘겨주는 거야. 발언자는 말하는 동안 그것을 들고 있기로 하는 거지. 하지만 이봐,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말을 방해하면 안 돼. 나만 빼놓고. 잭이 일어났다. 규칙을 만들어야 해. 많은 규칙을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어기면 하고 잭이 흥분해서 말했다. 자, 한번 내용 정리해 볼까요? 얘네들은 지금 무인도에 있어. 그쵸? 또 소년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호, 신난다. 붕, 봉, 좋다. 렐프는 소라가 자기 무릎으로부터 들어 올려지는 것을 감지했다. 다음 순간 새끼 돼지가 거대한 그 우윳빛 소라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고함 소리가 그쳤다. 왼쪽 발치에 앉았던 잭이 뜨악한 눈빛으로 렐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렐프는 미소 지으며 통나무를 가볍게 두드렸다. 잭이 앉았다. 새끼 돼지는 안경을 벗어서 셔츠에다 알을 닦으면서 좌중을 향해 눈을 껌벅였다. 너희들은 렐프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있어. 그는 효과적으로 말을 끊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알겠니? 공항 사람들 알고 있어. 나팔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있던 분도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아빠도. 새끼 돼지는 안경을 썼다.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새끼 돼지는 아까보다 더 창백했고 호흡이 가빴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도 알지도 몰라. 어쩌면 그것도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새끼 돼지는 아이들을 향해 잠시 동안 입을 벌린 채 서 있다가 불안한 동작으로 앉았다. 렐프는 그의 손에서 소라를 뺏어들었다. 내가 얘기하려던 그것이 바로 그거야 하고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는. 렐프는 긴장된 아이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비행기는 불길에 쌓여서 추락했어. 우리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게 될지도 몰라.
너무나 조용해서 새끼 돼지의 가쁜 숨소리까지 들렸다.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서 바위판의 절반을 황금빛으로 채색했다. 제 꼬리를 잡으려는 새끼 고양이처럼 초호에서 맴돌던 미풍이 이제 바위판에 불어오더니 다시 숲속으로 미끄러져 갔다. 렐프는 이마 위로 흘러내린 금발을 뒤로 젖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오래 있게 될지도 몰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밝게 웃었다. 하지만 이곳은 좋은 섬이야. 우리 잭과 사이먼과 내가 산에 올라가 봤잖아. 최고였어.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푸른 꽃들도 있고. 새끼 돼지는 약간 천식기가 사라지자 렐프의 손에 있는 소라를 가리켰다. 그러자 잭과 사이먼이 입을 다물었다. 렐프가 말을 계속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섬에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는 크게 몸짓을 했다.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섬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이내 소란해졌다. 보물섬 같아. 제비야 아마존권 같아. 산호섬 같구나. 렐프는 소라를 흔들었다. 이곳은 우리 섬이야. 훌륭한 섬이고 어른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재밌게 놀자. 잭이 손을 내밀어 소라를 잡았다. 멧돼지도 있어. 먹을 것도 있고 저쪽에 있는 웅덩이에서는 헤엄도 칠 수 있어. 없는 게 없어. 또 다른 걸 발견한 사람은 없니? 잭은 소라를 렐프에게 돌려주고 앉았다. 그 밖에 다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좀 큰 아이들이 그 아이를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아이가 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꼬마들이 앞으로 나가보라고 재촉했지만 아이는 나오려 들지 않았다. 그는 6살쯤 되는 아주 어린 꼬마였다. 그의 한쪽 얼굴에는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자줏빛 반점이 있었다. 그는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 사람의 시선에 위축되어서 몸을 똑바로 하지도 못한 채 움츠리고 겨우 한 발을 잡초 속에 들이민 정도였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막 울음보를 터뜨릴 것 같았다. 다른 꼬마들은 귓속말하면서 정중하게 그를 렐프 쪽으로 밀었다. 괜찮아. 자, 이리 와서 말해봐. 렐프가 말했다. 어린 꼬마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말해봐. 꼬마는 손을 내밀어 소라를 잡으려 했다.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러자 꼬마는 금세 손을 거두더니 울기 시작했다. 그 애에게 소라를 줘. 소라를 손에 들려줘. 새끼 돼지가 외쳤다. 마침내 렐프는 그 아이를 달래가며 소라를 손에 들려주었다. 그러나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와 아이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새끼 돼지는 꼬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손을 소에 얹고 꼬마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꼬마는 뱀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어해. 렐프가 웃었다. 다른 소년들도 따라 웃었다. 꼬마는 더욱 몸을 꼬며 기가 죽었다. 뱀 같은 게 뭔지 그것에 대해 말해보렴. 이제 이 애는 짐승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짐승 같은 것이라고? 뱀같이 생겼는데 무척 크다는군. 자기 눈으로 봤대. 어디서? 숲속에서. 방황하는 미풍 탓인지 태양이 기울어서인지도 몰라도 나는 나무 밑은 약간 시원했다. 소년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초조한 듯 몸을 움직였다. 이 정도의 섬에는 짐승이라든가 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어. 그건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큰 땅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렐프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그 짐승 같은 것이 어둠 속을 타고 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볼 수도 없었겠군. 웃음과 환호. 다들 들었지? 이 애는 어둠 속에서 그걸 봤대. 여전히 그 짐승 같은 걸 봤다는 거야. 어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잡아먹으랬다는 거야. 꿈을 꾸었을 거야. 렐프는 웃으며 모두에게 동의를 구했다. 큰 아이들은 렐프의 말에 동의했지만 여기저기서 꼬마들은 이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반신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틀림없이 악몽을 꾸었을 거야. 이 동굴 사이를 헤맸으니까. 모두들 전부 다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악몽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짐승 같은 것, 즉 뱀 같은 걸 봤는데 오늘 밤에도 또 오느냐고 이 아이가 묻고 있어. 짐승 같은 건 없다니까. 그것이 아침이 되면 밧줄 같은 것으로 변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야. 오늘 밤에도 그게 다시 오느냐고 묻고 있어. 하지만 짐승 같은 것은 없대도. 이제 웃는 소녀는 하나도 없었다. 훨씬 심각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렐프는 두 손을 머릿속에 파묻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신경질이 난다는 듯 꼬마를 바라보았다. 잭이 소라를 잡았다. 물론 렐프 말이 옳아. 뱀 같은 건 이곳에 없어. 설사 뱀이 있다고 해도 잡아 죽이면 돼. 모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멧돼지 사냥도 할 작정이다. 그리고 뱀이 있나 찾아보자. 뱀은 없다니까? 사냥 나가서 확인할 거야. 렐프는 난처했다. 사실 그 순간만은 패배당한 것이었다. 막연한 어떤 장벽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아이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짐승은 없어.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솟구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크게 반복해서 외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짐승은 없다고 분명히 말해둔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렐프가 소라를 다시 들었다. 다음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자, 여기 지금 갈등 관계가 발생했죠?
자, 우리가 앞선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에서는 렐프가 리더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쵸? 렐프가 리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소라는 이제 발언권을 의미합니다. 소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인물들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뱀 같은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렐프가 이제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잭은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위가 좀 실추된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갈등 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지. 자, 계속 내용을 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 아까부터 생각해온 건데 산을 오르면서 줄곧 생각했지. 그는 함께 갔던 두 소년에게 배신해서 미안하다 듯한 미소를 던졌다. 그리고 지금 이 모래사장 위에서도 생각한 건데 이게 내 생각이야. 우리는 앞으로 재밌게 지내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구조대계를 원한다는 거야. 열렬한 찬성의 소음이 파도처럼 그를 엄습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는지 그만 맥락을 잊고 말았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우리는 구조대계를 봐라. 물론 우리는 구조될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무 증거도 될 수 없었지만 렐프의 새로운 권위의 무게에 힘입어 그 간단한 말이 광명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자기 말을 경청하도록 하려고 렐프는 다시 소라를 흔들어야 했다. 우리 아빠는 해군이야. 미지의 섬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 여왕께서는 지금도 지도로 꽉 찬 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 세계 섬은 모두 그 지도에 들어있대. 그러니까 여왕께서는 이 섬의 지도도 가지고 계실 거야. 다시 기쁨과 안도의 소리가 일었다. 조만간 배가 이곳으로 찾아올 거야. 그게 우리 아빠가 탄 배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곧 구조될 거야.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나서 그는 말을 멈췄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잠옷 안심이 된 듯 했다. 그들은 렐프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존경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박수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바이파는 갈채로 요란해졌다. 새끼돼지의 공공연한 찬미의 태도를 곁눈 질러 본 렐프는 얼굴을 붉혔다. 다른 편에 잭에게 눈길을 주었을 때 그는 박수치는 것쯤 나도 안다는 듯이 손뼉을 치고 있었다. 렐프는 소라를 흔들었다. 조용히 해. 기다려. 들어봐. 다시 조용해지자 렐프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계속했다. 또 한 가지가 있어. 어른들이 우리들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는 거야. 배가 이 섬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 연기를 피워야 해. 봉화를 올려야 한다고. 봉화를 올려. 즉시 반수의 소년들이 일어났다. 소라를 깜빡 잊고 잭은 그냥 외치고 있었다. 자, 가자. 따라와. 야자나무 밑의 공간은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렐프도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곧 소년들의 무리가 산 쪽으로 몰려가더니 자취를 감췄다. 잭의 뒤를 따라간 것이었다. 꼬마들까지도 가서 나뭇잎과 부러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열심히 일했다. 렐프는 소라를 든 채 새끼돼지와 단둘이 남았다. 새끼돼지는 정상 호흡을 되찾았다. 철부지들 같아. 한때의 철부지들 같으니라고. 새끼돼지가 경멸조로 말했다. 렐프는 의아해서 새끼돼지를 바라보며 소라를 나무둥추에 놓았다. 이제 차 마시는 시간은 좀 지났겠구나. 새끼돼지가 입을 열었다. 도대체 산 위에 가서 뭘 한다는 거지? 소라를 경건하게 쓰다듬고 있던 새끼돼지는 갑자기 멈추더니 올려다보았다. 렐프, 어이, 어디 가니? 렐프는 이미 암벽을 오르고 있었다. 멀리 앞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끼돼지는 정남이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철부지들 같군. 그는 한숨을 토하고는 다시 몸을 굽혀 구두권을 메웠다. 사명을 띠고 장도에 오른 일행의 소음이 산 위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어린이들의 부질없는 흥분을 참아줘야 하는 어버이처럼 순교자적인 표정으로 소라를 집어들고 숲속으로 향했다. 그리하여 그도 수풀이 우거진 바위 벼랑 위를 조심조심 기어올랐다. 산정의 반대쪽 아래로는 무성한 수풀이 이불처럼 깔려 있었다. 렐프는 다시 손을 동그랗게 모아 그곳이 얼마나 험한가를 몸짓으로 나타내 보였다. 저 아래에서 우리는 원하는 장작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겠군. 잭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랫입술을 빨았다.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100피트가량 밑에 있는, 그러니까 더 험한 쪽에는 연료 저장소라고 부를 만한 장소가 있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만 무럭무럭 자라난 나무들이 그곳 바닥의 표피흙이 얇기 때문에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 쓰러져서 썩어가고 있었다. 덩굴 식물이 온통 위를 뒤덮었는데 새로 나는 어린 나무싹이 그 사이에서 겨우겨우 비집고 돋아나고 있었다. 잭은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성가대를 향했다. 그들의 검은 제모는 한쪽으로 미끄러져 베레모처럼 보였다. 지금부터 나무더미를 만든다. 자, 시작해. 그들은 적당한 통로를 골라서 아래를 내려가 고목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산정에 막 도착한 꼬마들도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이제 새끼돼지를 제외한 모두 아이들은 분주하게 일했다.
고목은 대부분 썩어서 조금만 담겨도 폭삭 부서졌고 벌레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개 중에는 온전한 나무통도 있었다. 쌍둥이 형제인 샘과 에릭이 제일 먼저 괜찮은 통나무를 찾아냈지만 렐프, 잭, 사이먼, 로서, 모리스 등이 와서 거들기까지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 괴기한 고목을 바위 위로 간신히 끌어올려 꼭대기에 내동댕이 쳤다. 소년들이 조를 짜서 크고 작은 자신들의 몫을 보탰기 때문에 나무 더미는 점점 커졌다. 몇 번째인지 몰라도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렐프는 우연히 잭과 둘이서 큰 가지를 떠매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짐을 나눠 메고 있음을 깨닫고 마주보며 환히 웃었다. 미풍이 불었다. 외치는 소리가 나고 산정에 태양이 비껴 비치는 가운데 다시금 그 신비스러운 마력이 우정과 모험, 만족에 찬 불가사의하고 보이지 않는 빛이 뚝뚝 떨어졌다. 너무 무겁군. 잭이 웃음을 보냈다. 우리 둘이서라면 들지 못할 건 없어. 같은 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합친 그들은 산의 마지막 고비를 휘청이며 올랐다.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맞춰 그들은 나무를 나무더미 위로 내던졌다. 그리고 나서 더미에서 물러서서 의기양양한 쾌감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렐프는 곧장 물구나무를 서야 했다. 아래에서는 소년들이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일에 진력이 난 몇몇 꼬마들은 먹을 것을 찾아 새로운 숲속을 헤맸다. 쌍둥이 형제는 워낙 총명해서 마른 나뭇잎을 한 아름씩 안고 올라와 나무더미에 부려놓았다. 나무더미가 어느 정도 쌓였음을 한 소년들은 나무 구하기를 멈추고 차례로 분홍빛 바위 등을 드러낸 산정에 올라섰다. 이제는 숨도 가쁘지 않고 땀도 말랐다. 모두들 이렇게 쉬는 동안 렐프와 잭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내심 그들은 쑥스러웠지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몰랐다. 얼굴이 뻘겋게 되어서 렐프가 먼저 말했다. 네가 할래? 그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다시 말했다. 네가 봉화에 불을 붙이겠니? 이제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다. 잭 역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뭐라고 중얼거렸다. 막대기 2개를 비비대는 거야. 비비대면 그는 렐프를 힐끗 쳐다보았다. 렐프는 자신의 무능을 실토해버렸다. 누구 성냥 가지고 있는 사람? 활을 만들어 화살을 비비면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로저였다. 그는 두 손으로 흉내를 냈다. 삭삭삭삭 하고 말이야. 가벼운 공기 동요가 산정을 스쳤다. 그때 새끼돼지와 셔츠와 반바지 바람으로 산정에 올라왔다. 조심조심 숲을 빠져나오는 그에게 저녁 햇살이 비쳐 그의 안경 안이 번뜩였다. 겨드랑이 밑에 소라를 끼고 있었다. 렐프가 그에게 소리쳤다. 새끼돼지야, 너 성냥 있니? 다른 소년들도 합세하여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산 전체가 울렸다. 새끼돼지는 고개를 젓고 나무더미 쪽으로 다가왔다. 야, 지독하게 싸울렸구나. 잭이 갑자기 손으로 가리켰다. 저의 안경, 저걸 볼록 렌즈로 사용하는 거야. 뒤로 물러설 겨를도 없이 새끼돼지는 아이들에게 포위되었다. 날 붙잡지 마. 잭이 억지로 안경을 빼앗았을 때 새끼돼지의 목소리는 비명이 되었다. 조심해, 안경을 이리 줘. 난 앞이 안 보여. 이러다간 소라를 깨트리겠어. 렐프는 그를 팔꿈치로 밀어붙이고 나무더미 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햇빛을 가로막지 마라. 밀고 당기고 참견하는 고함 소리가 요란했다. 렐프는 안경알을 전후좌우로 이동시키다가 마침내 기울어가는 저녁해의 하얀 영상을 모아 썩은 나무 위에 정착시켰다. 곧 엷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 연기 때문에 렐프는 기침을 했다. 잭도 무릎을 꿇고 조용히 불었다. 연기가 점점 짙게 흩어지더니 자그마한 불꽃이 나타났다. 환한 햇빛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불꽃이 작은 나뭇가지를 휩싸더니 기운을 내어 뚜렷한 색깔을 바라며 큰 나뭇가지로 올라갔다. 나뭇가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튀었다. 불꽃이 높이 피어오르자 소년들은 기쁨의 환원성을 울렸다. 내 안경. 새끼돼지가 으르렁거렸다. 내 안경을 줘. 렐프는 나무더미에서 떨어져 서 있다가 안경을 더듬고 있는 새끼돼지 손에 쥐어주었다. 새끼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흐려서 안 보여. 내 손도 안 보이는걸. 소년들은 춤을 추었다. 썩은 나무더미는 불쏘시개처럼 잘 말라 있었고 나뭇가지들은 힘차게 노란 불꽃으로 휩싸였다. 불꽃은 점점 위로 치솟더니 6m 정도의 불기둥을 만들었다. 불에서 몇 발짝 떨어진 주변은 용광로의 열풍 같은 열기를 발했고 한 줄기의 미풍은 섬강의 강물이었다. 통나무는 오그라들고 쭈그러져 한 줌의 재가 되었다. 렐프가 외쳤다. 나무를 더 가져와. 모두 나무를 더 가져와. 불길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소년들은 위쪽의 숲으로 흩어졌다. 산정의 불꽃으로 이루어진 맑은 깃발을 나무끼게 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였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소년은 하나도 없었다. 작은 꼬마들까지도 과일을 따먹어야겠다는 유혹을 느끼지 않는 한 작은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불 속에 던졌다. 대기가 좀 빨리 움직이더니 약한 바람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과 바람이 불어가는 쪽과는 현저한 차이가 났다.
한쪽은 공기가 시원했지만 한쪽은 열기가 맹렬하여 금방이라도 머리카락이 오그라들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얼굴에 저녁바람을 감촉한 소년들은 일하기를 그치고 신선한 바람을 만끽했다. 그들은 기진맥진했다. 바위 사이에 깔린 그늘 속에 그들은 몸을 던져 누워버렸다. 수염 같던 불꽃은 금세 사그라졌다. 순간 나무더미도 숫덩이 같은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가라앉았다. 불꽃에 쌓인 큰 나무 토막이 튀더니 옆으로 기울다가 바람 부는 쪽으로 불려갔다. 소년들은 개처럼 헐떡이며 누워있었다. 렐프는 파래되고 있던 머리를 들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걸? 로저는 뜨거운 재 속에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침을 뱉었다. 무슨 말이니? 연기가 나질 않아 불꽃뿐이야. 새끼 돼지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자리 잡고 앉아 소라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 저건 봉화가 아니야. 저런 불은 소용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는 없다고. 그가 말했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냥 앉아있기만 했잖니. 잭이 경멸조로 말했다. 그 애 안경 활용했잖아. 그 애는 그런 식으로 거들어 준 거야. 사이먼이 팔로 검은 볼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소라를 들고 있는 건 나야. 내게도 말할 기회를 줘. 새끼 돼지가 화난 듯이 말했다. 산꼭대기에선 소라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넌 입 닥쳐. 잭이 말했다. 난 손에 소라를 들고 있어. 생가지를 올려놔. 그게 연기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모리스가 말했다. 난 소라를 가지고 있어. 잭이 가까운 표정으로 돌아보다. 너 입 닥쳐. 새끼 돼지는 기가 죽었다. 렐프가 그로부터 소라를 받아들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봉화를 지킬 특별 당번을 둬야겠다. 언제 배가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렐프는 팽팽한 첫살줄 같은 수평선을 향해 발을 저었다. 자, 여기서 또 정리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새끼 돼지는 계속 소라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잭은 이러한 새끼 돼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렇다면 새끼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지만 잭은 성가대 대원 대장이었지, 그치? 그러다가 렐프하고 이 무인도에서의 어떤 리더 선출을 했다가 이제 렐프가 이제 선출이 된 거고요. 자, 계속 내용 봅니다. 우리가 계속 신호를 보내면 어른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또 한 가지, 우리에겐 규칙이 더 필요해. 소라가 있는 곳은 회의장이 되는 거야. 여기서든 저 아래서든 마찬가지야. 자, 이게 렐프가 이렇게 또 중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찬성했다. 새끼 돼지가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잭의 눈길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잭은 소라를 받아들기 위해 두 손을 내밀고 일어서서는 다시 검정 묻은 손으로 그 소중한 물건을 정중히 받쳐들었다. 나는 렐프의 의견에 찬성한다.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야. 우리는 영국 국민이야. 영국 국민은 무슨 일이든 잘 해결해.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해야 해. 그는 렐프를 향했다. 렐프, 나는 성가대를 몇 조로 나누겠어. 사냥부대 말이야. 몇 개의 조로 나누어서 저 봉화의 불을 계속 피워두는 책임을 맡겠어. 이렇게 관대한 제안은 소년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잭은 그들에게 환한 웃음을 보내고 나서 조용히 하라고 다시 소라를 흔들었다. 지금은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두자. 밤에 누가 연기를 보겠니?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는 불을 지필 수도 있으니까. 알토반, 너희들은 이번 주에 봉화를 지켜라. 그리고 소프라노반은 다음 주에. 모두들 정중하게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망보는 것도 우리가 책임지겠어. 만일 배가 저쪽에 나타나면 하고 말하자 모두를 잭의 굵은 팔이 가리키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는 생나무로 올려놓겠다. 그러면 연기가 오를 거 아니겠니? 이제라도 곧 배가 보이기는 할 것처럼 그들은 진한 감색을 띤 수평선을 골똘히 응시했다.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은 세계 끝으로 자꾸만 미끄러지는 한 방울에 불타는 황금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저녁이란 저녁에는 햇빛과 온기의 마지막을 의미함을 깨달았다. 로저가 소라를 받아들고 침울하게 모두를 둘러보았다. 나는 줄곧 바다를 지켜보았어. 배는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 아마 우리는 구조되지 못할 거야. 잠시 수렁거리다가 조용해졌다. 렐프가 소라를 돌려받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언젠가는 구조될 거야. 그저 기다려야 해. 그뿐이야. 새끼 돼지가 신경질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소라를 잡았다. 내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야. 모임에 관한 얘기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넌 나더러 닥치라고 했어. 그의 목청이 높아지더니 상대방을 준엄하게 꾸짖는 애처로운 소리로 변했다. 모두들 몸을 움직이며 그의 말을 막으려고 고함을 쳤다. 너는 작은 봉화를 올리자고 해놓고는 건초더미같이 큰 나무더미를 쌓아 올렸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하고 새끼 돼지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며 외쳤다. 넌 입을 닥치라고만 해. 그러나 잭이나 모리스나 사이먼이
그는 왁자지껄한 소란 속에서 말을 멈추고는 선체로 소년들의 뒤로 뻗은 가파른 쪽 산허리에 있는 고목이 운집한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벼랑간 이상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모두들 놀라서 그냥 입을 다문 채 그의 번쩍이는 안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가 응시하는 방향을 살펴보며 그가 왜 그런 심술궂은 웃음을 터뜨렸는가 궁금해했다. 조그만 불을 피우겠다더니 참 잘했구나. 이미 죽었거나 말라 죽고 있는 나무를 휘감은 덩굴 사이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켜보니 한 집단을 이룬 나무의 뿌리 부분에서 번뜩하는 불꽃이 일어나고 뒤이어 연기가 짙어졌다. 작은 불꽃이 한 나무의 몸통에서 동요하더니 나뭇잎과 가시덤불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갈라지며 퍼져나갔다. 불길 한 자락이 어떤 나무의 동지에 가 닿는가 했더니 빨간 다람쥐처럼 위로 기어올랐다. 그 다람쥐 모양의 불꽃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른 나무로 가서 매달리더니 아래로 번져 내려갔다. 연기가 더욱 자욱해지면서 방향을 바꾸며 밖으로 확산되었다. 어두운 차일 같은 나뭇잎과 연기 밑에서 불은 숲을 움켜잡고 갉아먹기 시작했다. 몇 에이커에 걸친 검고 누런 연기가 꾸준히 바다 쪽으로 뭉게뭉게 굴러갔다. 불꽃과 거역할 수 없는 불길의 방향을 보고 소년들은 날카로운 환호성을 터뜨렸다. 불꽃은 마치 야생동물처럼 이를테면 제규어가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듯 분홍빛 바위에 노출부를 에워싼 자작나무 비슷한 어린 나무들 쪽으로 기어갔다. 불꽃은 그 나무들의 대열에서 제일 선두에 서 있는 나무를 후려치는가 했더니 가지들은 이내 사라져버리는 불로 된 나뭇잎으로 변했다. 불길의 심장부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경쾌하게 뛰어넘어 전체 대열을 그네처럼 흔들면서 불꽃을 계주시키고 있었다. 깡충깡충 뛰고 있는 소년들 밑으로 펼쳐진 4분의 1 제곱마일에 달하는 수풀이 연기와 불꽃으로 난장판이 되었다. 제가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길의 소음은 하나의 북소리로 합쳐져서 산 전체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조그만 불을 피우겠다더니 참 잘했구나. 깜짝 놀랄 렐프는 그들 아래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불길의 위력에 외경을 느끼기 시작한 소년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한 깨달음과 외경이 그를 사납게 표현시켰다. 제 외경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불이 크게 번지기 시작한 거야. 입 닥쳐. 난 지금 소라를 들고 있어. 말할 권리는 지금 내게 있어. 새끼돼지는 기분 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모두 새끼돼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새끼돼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불길의 굉음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새끼돼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옥의 불길을 힐끗 보고 나서 소라를 끌어안았다. 다 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 땔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는 입술을 핥았다.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이제 더 조심해야겠어. 난 무서워서. 잭이 불길에서 눈을 돌렸다. 넌 항상 무섭겠지. 야 뚱뚱보. 난 소라를 들고 있어. 새끼돼지는 태연히 말했다. 그는 렐프를 향했다. 지금 소라를 들고 있는 것은 나지? 안 그러냐 렐프? 렐프는 찬란하며 동시에 무서운 장관에서 마지못해 눈길을 돌렸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소라를 들고 있으니까 발언권은 내게 있다는 말이야. 쌍둥이가 함께 키득키득 웃었다. 우리는 연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자 봐. 연기의 장막이 섬으로부터 여러 마일 밖까지 뻗어 있었다. 새끼돼지를 제외한 모든 소년들이 깔깔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째지는 소리로 웃었다. 새끼돼지는 화가 났다. 난 소라를 들고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닷가에 오두막을 짓는 거였어. 밤에 바닷가는 몹시 추워지거든. 그런데도 렐프가 봉화라는 말을 입 밖에 내놓기가 무섭게 너희는 고함식을 요란 떨며 이 산으로 올라왔어. 한 무리의 철부지들처럼 말이야. 이제 그들은 새끼돼지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밀쳐두고 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조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니? 새끼돼지는 안경을 벗고 소라를 내려놓을 듯한 거동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숙한 소년들이 그것을 낚아채려는 눈치였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겨드랑이 밑에 소라를 낀 채 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 올라와 쓸모도 없는 봉화를 올린 거야. 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뻔했잖아. 섬이 모두 타버리면 우리는 모두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어? 불에 구워진 과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을은 멧돼지나 먹고 웃을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렐프더러 대장이라고 했어. 그래놓고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있어. 그가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냥 몰려가고 마치. 그는 숨이 가빠서 잠시 말을 멈췄다. 불꽃이 그들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뿐인 줄 알아? 꼬마들 말이야. 꼬마들을 돌본 사람 있어? 꼬마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는 사람 여기 있어? 렐프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내가 네게 말했잖아. 명단을 만들라고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그걸 할 수 있겠니? 녀석들은 한 2분쯤 가만히 있다가 곧 바다로 들어갔어. 숲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거야. 누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렐프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그럼 우리 모두가 몇 명인지 너도 모른단 말이지? 벌레들처럼 꼬마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판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 셋이서 돌아와서 네가 봉화를 올리자고 말하자마자 애들은 모두 뛰어나갔잖아. 도무지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 그만해도 렐프는 단호히 말하고 소라를 빼앗았다. 못했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에 올라와서도 내 안경을 낚아채 가버렸어. 잭이 새끼돼지를 쳐다보았다. 닥쳐. 또 꼬마들은 불길이 번지고 있는 데서 헤매고 있었어. 꼬마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지 않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니? 새끼돼지는 일어나서 연기와 불길을 손으로 가리켰다.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소년들 사이에서 일었다가 조용해졌다. 새끼돼지에게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다. 그는 숨을 몰아쉬려고 버둥댔다. 그 작은 꼬마, 얼굴에 점이 있는 꼬마 말이야. 그 애가 지금 보이지 않아? 그 애 어디 있지? 모두들 죽은 듯이 조용했다. 뱀 이야기를 하던 애 말이야. 그 애는 저리 내려갔었는데? 불길에 쌓였던 나무 하나가 폭탄처럼 폭발했다. 높이까지 올라갔던 덩굴이 잠시 시야에 들어오더니 용투림을 하다가 쓰러졌다. 어린 꼬마들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뱀, 저 뱀들 좀 봐. 서쪽에서는 태양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평선 바라 위에 걸려 있었다. 소년들의 얼굴은 밑으로부터 치받는 햇빛을 받아 빨갛게 물들었다. 새끼돼지는 바위에 엎어지며 두 손으로 바위를 긁어댔다. 그 꼬마, 얼굴에 점이 있는 꼬마,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지? 정말 보이지 않는걸? 소년들은 겁에 질려 믿기 어렵다는 듯이 손을 마주 보았다.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있지? 렐프는 부끄러운 듯이 중얼거렸다. 아마 돌아올 거야. 그들 아래, 그러니까 산의 가파른 쪽에서는 불길의 포효가 계속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산의 봉화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봉화는 이제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산 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을 피웠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그게 뭡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그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거를 지적한 애가 이제 새끼돼지.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끼돼지가 어떤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힘이 없죠. 그쵸? 힘이 없고, 잭이라는 친구는 이러한 새끼돼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다음 챕터 계속 봅니다. 바닷가 오두막. 잭은 몸을 바짝 굽혔다. 축축한 땅 위에 단거리 선수처럼 코가 닿을 정도로 몸을 구부렸다. 나무의 동차와 그것을 감고 있는 덩굴은 9m나 되는 높이에서 초록빛 어둠 속으로 파묻혀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사방은 온통 키가 작은 덤불숲이었다. 이곳에 길이 있다는 희미한 증거가 있을 뿐이었다. 갈라진 잔가지와 한쪽 발굽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턱을 낮추고 발자국을 노려보았다. 발자국 따라 모든 것을 실토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어 그는 개처럼 네 발로 기었는데 그까지 불편 정도는 무시하면서 약 5m를 전진하고 다시 멈췄다. 그곳에선 덩굴이 동그라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줄기의 마디마다 덩굴수염이 달려 있었다. 덩굴수염의 아래쪽은 윤이 나도록 문지른 흔적이 있었다. 멧돼지들이 엉킨 동그라미 속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빳빳한 털로 그것을 솔질한 것이었다. 이 결정적인 단서 바짝 가까이에서 잭은 쪼그리고 앉아 어두운 침침한 덤불 속을 들여다보았다. 갈색 머리는 비행기에서 떨어졌을 때보다 길었지만 색깔은 더 옅어졌다. 벌거벗은 등은 검은 주근깨 투성이었고 햇볕에 타서 허물이 벗어지고 있었다. 끝이 뾰족한 1.5m쯤 되는 막대기를 손으로 끌고 있었다. 벨트로 동여맨 너덜너덜한 반바지 이외엔 완전히 알몸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머리를 들어 벌렁벌렁하는 콧구멍으로 숨을 서서히 들이마셨다. 훈훈한 공기의 흐름에서 무언가 낌새를 차리는 동작이었다. 숲은 조용했고 그도 꼼짝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밝은 청색이었다. 이렇게 좌절감에 직면하면 튀어나올 듯이 거의 광기마저 띄는 눈이었다. 그는 타는 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으며 영 소식이 없는 숲을 훑어보았다. 다시 그는 살금살금 앞으로 나가 지면을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숲속의 정적은 무더위보다 더 그를 짓눌렀다. 대낮인데도 벌레 울음소리조차 없었다. 화려한 빛깔의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로 지은 원시적인 둥지에 있다가 잭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푸드덕 날았을 때야 비로소 정적은 깨어졌다. 그리고 아득한 태고의 심연 속에서부터 튕겨나오는 것 같은 요란한 울음소리가 만드는 메아리가 울려올 뿐이었다.
잭 자신도 이 울음소리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내면서 찔끔했다. 순간 그는 사냥 나온 소년이라기보다 울창한 나무 사이를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원숭이 같은 피조물이 되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그는 좌절의 원흉인 발자국을 생각하고 허겁지겁 지면을 살폈다. 회색 나무 껍질 위에 창백한 꽃을 피운 거대한 나무 둥지 옆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눈을 감은 채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번엔 숨이 가빴고 얼굴이 잠시 헬쓱해졌으나 곧 혈색이 돌아왔다. 그는 컴컴한 나무 밑을 그림자처럼 지나서 발자국이 나있는 발치에 밝은 지면을 웅크린 채 내려다보았다. 짐승의 똥은 아직 따뜻했다. 그것은 파헤쳐진 흙 사이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올리브빛이 도는 녹색이었고 매끄러웠으며 게다가 김도 약간 났다. 잭은 머리를 들고 오솔길을 가로질러 얽히고 설킨 덩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창을 들고 살그머니 다가갔다. 오솔길은 덩굴 너머에서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과 합치되었는데 꽤 넓고 숱하게 밟혀서 제법 길이라고 할 만했다. 땅은 늘 밟힌 듯이 단단했다. 잭이 몸을 똑바로 펴고 일어섰을 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른팔을 뒤로 젖혔다가 입는 힘을 다해서 창을 던졌다.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서 재빠르고 다부진 발굽 소리가 들렸다. 캐스터네처 소리처럼 유혹적이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소리, 고기를 약속하는 소리였다. 그는 덤불에서 뛰쳐나와 창을 집어들었다. 멧돼지가 달리는 경쾌한 소리가 멀리 사라졌다. 잭은 땀을 줄줄 흘리며 서 있었다. 몸은 온통 갈색 흙이 줄무늬를 그리듯 흙투성이었고 하루의 사냥 중에 겪은 우여곡절로 엉망이었다.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오솔길을 벗어나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수풀이 트이고 새까만 지붕 같은 잔가지들을 받치고 있는 매끈한 나무줄기 대신에 엷은 쥐새개 줄기와 깃털 같은 잎사귀를 거느린 야자수가 보였다. 야자수 너머로는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고 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렐프는 야자수 줄기와 잎사귀를 만든 묘한 물건 곁에 와서 서 있었다. 그것은 초호를 향해 세운 조잡한 오두막으로 금세라도 내려앉을 것 같았다. 잭이 말을 걸어도 그는 바라보지 않았다. 물 좀 있니? 렐프는 나뭇잎을 얽어놓는 곳에서 눈을 떼고 찡그린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그는 잭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 물이 있느냐고 물었어. 목이 말라 죽겠다니까. 렐프는 오두막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가 잭이 돌아온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난 또 누구라고? 물 말이냐? 저기 나무 옆에 있다. 약간 남아있을 거야. 잭은 나무 그늘에 놓인 많은 야자 열매 바가지 가운데서 담수가 가득 담긴 것을 집어 들고 마셨다. 물이 턱에서 목과 가슴께로 튀었다. 물을 다 마신 그는 요란하게 트림을 했다. 역시 물이 필요해. 오두막 안에서 사이먼이 말했다. 약간 위로 올려. 렐프는 오두막을 향하여 잎이 다닥다닥 붙은 나뭇가지 하나를 치켜 올렸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밑으로 쏟아졌다. 사이먼의 미안해하는 얼굴이 틈소리로 보였다. 미안해. 렐프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내려앉은 가지를 보았다. 절대로 완성하지 못하겠다. 그는 잭의 발치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사이먼은 오두막의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서 그냥 안에 남아있었다. 일단 바닥에 눕자 렐프가 설명했다. 며칠 동안 계속 일했는데 이 꼴 좀 봐. 두 개의 오두막이 자리를 잡고 서 있었지만 흔들흔들했다. 이번 것은 엉망이었다. 애들은 그냥 뛰어다니고만 있어. 회의 때 일을 기억하겠지? 오두막을 완성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랬었잖아. 나와 사냥부대는 예외였지. 사냥부대는 예외야. 그런데 꼬마들은? 그는 몸짓을 크게 하며 적당한 말을 찾았다. 꼬마들은 가망 없어. 나이 먹은 아이들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고. 알겠니? 온종일 난 사이먼과 일했단 말이야. 아무도 거들지 않아. 모두 수양하러 가거나 먹으러 가거나 놀러 다녔을 뿐이야. 사이먼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다. 너는 대장이야. 직접 그 애들에게 말하지 그래. 렐프는 벌렁 들어놓은 채 야자수와 하나를 바라보았다. 회의뿐이야. 우리는 회의를 좋아하는 거지. 매일 하루에 2번씩 말이야. 그저 떠들 뿐이야. 그는 한쪽 팔꿈치에 몸을 얹었다. 내가 지금 소라를 불면 분명 모두들 달려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의젓해지고 어떤 아이는 제트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텔레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겠지. 회의가 끝나면 다들 5분 정도는 일하겠지만 곧 빈둥거리든가 사냥 나가든가 한다고. 잭이 얼굴을 붉혔다.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손에 넣어보지 못했어. 그건 그렇고 우리에겐 오두막이 필요해. 근데 사냥부대들은 너만 빼놓고 몇 시간 전에 돌아왔어. 그리고는 줄곧 수영만 하고 있어. 나는 계속 사냥했어. 나머지들은 내가 돌려보낸 거고 나는 사냥을 계속해야 했어. 나는 하고 잭이 말했다. 그는 짐승의 발자국을 추적하여 잡아야 한다는 의무감, 자신을 온통 사로잡았던 그 의무감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나는 계속했어. 그리고 혼자서 생각했어. 다시 광기가 그의 눈에 서렸다.
나는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넌 못 잡았잖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랠프의 음성에 어떤 숨겨진 격정이 역력했다. 그렇지만 넌 아직 못 잡았어. 그의 목소리에 깔린 감정만 아니었다면 그러한 협력을 구하는 말은 예사로운 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오두막지는 일을 돕고 싶진 않니?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해. 하지만 그건 손에 놓을 수 없어. 이제 대립적인 적대 감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다음번엔 손에 놓을 수 있을 거야. 이 창에 미늘을 달아야겠어. 멧돼지를 맞췄지만 창이 빠지고 말았거든. 미늘을 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오두막이 필요해. 돌연 잭이 화를 내며 고함쳤다. 나를 비난하는 거야? 내 말은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것뿐이야. 두 소년의 얼굴은 모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서로 마주보기가 어색했다. 랠프는 배를 대고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풀을 만지작거렸다. 우리 비행기가 떨어지던 때처럼 비가 온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겐 오두막이 필요하게 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오두막이 필요한 이유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은 서로 분노의 감정을 눌렀다. 랠프는 안전한 다른 화제로 말머리를 돌렸다. 너도 눈치를 챘겠지? 잭은 창을 내려놓고 털퍼도 앉았다. 뭘? 모두들 겁에 질려있다는 건 말이야. 랠프는 몸을 굴려 다시 잭의 사납고 지저분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지금의 사정 말이야. 모두들 꿈을 꾸는 모양이야. 너도 들을 수 있을 거야. 밤에 깨어본 적 없니? 잭은 고개를 저었다. 애들은 자면서 잠꼬대를 하고 비명을 지르곤 해. 꼬마들 말이야. 큰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고 마치 여기가 좋지 않은 섬인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끼어드는 말에 놀라서 둘은 올려다보았다. 사이먼의 진지한 얼굴이 앞에 와 있었다. 마치 하고 사이먼이 말했다. 마치 짐승 같은 것이나 뱀 같은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말이야. 기억나지 않아? 부끄러운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나이를 더 먹은 두 소년은 찔끔했다. 뱀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언급되지 않았고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 마치 이곳이 좋지 않은 섬인 것처럼 말이야. 하고 랠프가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건 옳은 말이야. 잭은 일어나 앉아서 두 다리를 뻗었다. 바보들이야. 허풍이라니까. 우리 셋이서 탐험 나갔던 일 생각나니? 그들은 첫날의 마력을 기억하고 서로 마주보며 밝게 웃었다. 랠프가 계속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오두막이 필요해. 일종의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이지. 맞아. 잭은 다리를 끌어당겨 두 무릎을 모으고 무언가를 분명히 말하려고 애쓰는 나머지 상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숲속에선 사냥할 때는 물론 과일을 따먹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랠프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잭은 잠시 말을 끊었다. 말을 계속해. 사냥을 하고 있으면 때로 느낌이 오는데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긴 해. 그냥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냥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돼. 마치 정글 속에서 시종 무엇에게인가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세 소녀는 다시 말이 없었다. 사이먼은 무언가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랠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에다 약간 화난 모습을 했다. 그는 일어나 앉아 지저분한 손으로 한쪽 어깨를 문질렀다. 난 잘 모르겠구나. 잭은 벌떡 일어서서 재빠르게 말했다. 숲속에서의 기분은 그런 것이었어. 물론 아무것도 아니긴 해. 다만 그는 모래사장 쪽으로 급히 몇 발짝 떼어놓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아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나도 알고 있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구조받도록 노력하는 일이야. 구조가 무엇인지 기억해내기 위해 잭은 잠시 생각해야 했다. 구조라고? 물론 그래야지. 하지만 난 여전히 멧돼지를 먼저 잡고 싶어. 그는 창을 높이 들었다가 땅에다 힘껏 박았다. 불투명한 광기가 다시 그의 눈에 서렸다. 랠프는 헝클어진 금발 머리카락 사이로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너의 사냥부대가 봉화를 잊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좋아. 또 봉화를 들먹이는군. 두 소녀는 모래사장 쪽으로 급히 내려가서 물가에 이르자 몸을 돌려 분홍빛 산을 바라보았다. 가는 연기가 맑고 푸른 하늘로 흰 선을 그으며 올라가 하늘거리더니 사라져갔다. 랠프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저 연기가 보일까? 몇 킬로미터 밖에까지 보이겠지. 연기를 더 피워야겠어. 가느다란 연기의 밑부분은 마치 이 소년들이 올려다보는 것을 의식한 것처럼 갑자기 진한 우윳빛으로 변하더니 힘없는 기둥이 되어 올라갔다. 생가지를 올려놓았겠군. 랠프가 중얼거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몸을 돌려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저기 있다. 잭이 어찌나 요란하게 고함쳤는지 랠프는 깜짝 놀랐다. 뭔데? 어디? 배가 있냐? 그러나 잭은 평탄한 지대로 뻗어있는 가파른 경사면을 가리켰다. 그렇겠군. 저 위에 있군.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 누워있어야겠지. 랠프는 넋을 잃은 듯한 잭의 얼굴을 곤혹스럽게 응시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 가 있군. 땡볕이 내리쪼일 때는 저런 그늘에서 쉬는군. 우리 고양이 암소들처럼. 나는 네가 배를 본 줄 알았지.
살금살금 올라가서 저 멧돼지들이 보지 못하게 얼굴에 칠을 해야겠군. 그것들을 포위하고 나서 렐프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자, 한번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오두막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렐프는, 그다음에 잭은 멧돼지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잭은 생존을 위한 어떤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좀 꽂혀 있어요. 그쵸? 멧돼지에 지금 꽂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렐프의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오두막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죠? 맨날 아이들은 계속 놀러 다니기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일종의 공포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짐승이든 뱀이든 간에 어떤 존재가 이 섬에 있다고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고, 잭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냥을 하는데 마치 내가 사냥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자, 계속 보면, 난 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넌 구조되고 싶지 않니? 너는 온통 멧돼지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단 말이야.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해. 나는 온종일 쌓이만 하고만 일했어. 넌 돌아와서도 오두막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나도 일하고 온 거야. 그건 네가 좋아하는 일이야. 넌 사냥을 원하고 있어. 하지만 난, 렐프가 고함쳤다. 그들은 밝은 모래사장 위에서 감정의 마찰에 놀라 서로를 마주보았다. 모래밭에 흩어져 있는 꼬마들에게 관심이 있는 체 하면서 렐프가 먼저 눈길을 돌렸다. 바위판 너머에 있는 웅덩이 속에서 성가 단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바위판 끝머리에서는 새끼 돼지가 길게 누운 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두들 조금 더 거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인간들은 행동하는가 보다고 그는 설명하고 싶었다. 사이먼은 도움이 돼. 그는 오두막을 가리켰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어. 그런데도 사이먼은 나만큼 일했거든. 다만 사이먼은 늘 곁에 붙어있지. 렐프는 잭과 나란히 오두막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좀 도울게. 수영하기 전에 말이야. 하고 잭에 중얼거렸다. 괜찮아.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사이먼은 보이지 않았다. 렐프는 틈소리로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이내 빼고 잭 쪽을 바라보았다. 그 애도 도망쳤어. 진력이 난 모양이군. 수영하러 갔겠지. 잭이 말했다. 렐프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애는 좀 이상해. 웃겨. 잭은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은 이신전심으로 오두막을 떠나 웅덩이로 가고 있었다.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 거고. 그런데 말이야 하고 잭이 말을 꺼냈다. 수영하고 좀 먹고 나서 건너편으로 가볼 작정이야. 무슨 발자국을 발견할지도 몰라. 같이 갈래? 해가 거의 졌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을 거야. 둘은 함께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과 감정이 판이하게 다르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은 별개의 동떨어진 대륙이었다. 멧돼지만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돌아가서 오두막 짓는 일을 계속하겠어. 그들은 애정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며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웅덩이의 따뜻한 소금물, 고함소리, 첨벙거리는 소음, 그리고 웃음소리를 접하자 두 소녀는 금세 원상으로 돌아갔다. 사이먼은 예상과 달리 웅덩이가 없었다. 조금 전에 렐프와 잭이 모래사장으로 내려가 산을 돌아볼 때 얼마쯤 따라오던 사이먼은 도중에 걸음을 멈췄던 것이다. 사이먼은 누군가가 작은 집이나 오두막을 지으려 했던 모래밭의 모래성을 찡그린 얼굴로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모래성에 등을 돌리고 나서 무슨 볼일이 있는 것처럼 숲으로 돌아갔다. 그는 작은 체구의 수척한 소년이었고 턱이 뾰족했다. 눈빛이 현란하여 렐프는 저놈이 명랑하면서 사악한 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의 머리는 길게 자라서 넓은 이마를 까맣게 가리고 있었다. 그는 다 헤어진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은 잭처럼 맨발이었다. 원래 까무잡잡한 피부였지만 이제 햇볕에 그을었고 땀이 나서 번들거렸다. 그는 암벽 위로 난 길을 택하여 렐프가 첫날 아침에 올랐던 거대한 바위를 통과하여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무숲으로 돌아갔다. 그는 과일나무가 늘어선 지대를 보통 때의 걸음걸이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도 흡족하지 않지만 쉽사리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다. 꽃과 과일이 같은 나무에 얽혀져 있었고 어디를 향해도 과일 향기가 진동했다. 낮은 지대에 앉아있는 수많은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어지러웠다. 뒤따라오던 꼬마들이 이 지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꼬마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외치며 그를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윙윙거리는 벌떼 속에서 사이먼은 꼬마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곳에 달린 과일을 따주었다. 손이 있는 이파리 사이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따서는 수없이 내뻗쳐진 꼬마들의 손에 건네주었다. 꼬마들의 소원을 대충 들어준 후 그는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다.
꼬마들은 익은 과일을 양팔에 부둥켜 안고 먹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이먼을 바라보았다. 사이먼은 꼬마들이 있는 곳을 떠나 가까스로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따라갔다. 이윽고 쭉쭉 뻗은 큰 나무가 울창한 정글 속으로 들어갔다. 키가 큰 나무 줄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푸른 꽃이 캄캄한 천장 같은 꼭대기까지 피어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는 새소리와 같은 요란한 생명의 소리가 들렸다. 사방은 역시 캄캄했고 동굴 식물들은 마치 조난당한 배의 삭구처럼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부드러운 흙의 표면에는 그의 발자국이 찍혔고 그의 발에 부딪힐 때마다 동굴의 끝에서 끝까지 온통 흔들렸다. 마침내 그는 햇볕이 더 많이 비치는 장소에 이르렀다. 덩굴은 햇볕을 찾아 멀리까지 뻗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글 속에 트인 펑퍼짐한 지점의 한편에다 거대한 돗자리를 짜놓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바위 일부분이 지표 가까이까지 융기되어 있어서 작은 식물이나 양치류밖에 자랄 수 없었다. 그곳은 사방이 온통 컴컴했고 향기를 바라는 덤불로 에워싸여 담을 이루었으며 열기와 햇빛이 고이는 오목한 분지였다. 한쪽 구석을 가로질러 거대한 나무가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서 있는 나무에 기대어 있는 상태였다. 어떤 재빠른 생물이 빨갛고 노란 가지를 흔들며 큰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랐다. 사이먼은 걸음을 멈췄다. 잭이 그랬듯이 그도 어깨너머로 밀집된 숲을 사이를 돌아보았다. 주위를 힐끗 살피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순간 그의 동작은 남의 눈을 피하려는 듯 은밀해졌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덩굴 돗자리의 중간 지점으로 기어갔다. 덩굴과 잡목은 너무나 빽빽해서 땀방울이 그 위로 흘러내렸고 그가 통과하면 뒤에서 문이 닫히듯 통로를 막아버렸다. 안전한 중앙부에 닿으니 몇 개의 나뭇잎으로 외부와 차단된 오두막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그는 털퍼덕 앉아 나뭇잎을 헤치고 바깥 공지를 내려다보았다. 무더위 속을 짝지어 나는 찬란한 나비 한 쌍 위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곤두세워 이 섬의 소리를 식별하려 했다. 저녁이 밀려오고 있었다. 밝고 환상적인 새의 지적인 윙윙거리는 벌들의 소리, 네모진 바위 사이에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갈매기 소리가 이제 아득하게 들렸다. 여러 마일 저편의 산호초에 부딪혀 부서지는 깊은 파도 소리도 혈액의 속삭임보다 감지하기 어려운 희미한 소리였다. 사이먼은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장막을 원래대로 해놓았다. 비스듬히 비치는 저녁 햇살이 바라는 벌꿀빛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저녁 햇살은 관목을 넘고 초록빛 양초 같은 꽃봉우리를 지나 나뭇잎 천장으로 옮아갔다. 나무 밑은 어둠이 짙어갔다. 햇빛이 쓰러지자 현란한 색조도 죽어가고 더위와 긴박감도 식어갔다. 양초 같은 꽃봉오리가 동요했다. 초록빛 꽃받침이 약간 오므라들고 꽃의 흰 끝머리가 대기를 맞으려고 섬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제 햇빛은 공지로부터 서서히 떠나가고 하늘로부터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어둠이 강물처럼 밀려와 나무 사이의 통로를 완전히 잠기게 하여 마침내 그곳은 해저처럼 희미하고 괴이했다. 양초 같은 꽃봉오리가 활짝 벌어져 흰 꽃이 되더니 제일 먼저 나온 별빛으로 흘러내려온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향기가 공중으로 퍼져나가 섬 전체를 뒤덮었다. 자, 그래서 사이먼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이제 오두막을 짓고 있었는데 잘 안 지어지죠?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이먼이 괜찮은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다음 내용입니다. 채색한 얼굴과 긴 머리. 소년들의 몸에 밴 최초의 생활 리듬은 새벽이 짤막한 황혼으로 서서히 옮아가는 박자였다. 그들은 노는 것이 재미있고 삶이 덧없이 충만해 희망도 품을 필요가 없어져 그 희망을 망각하고 마는 것처럼 아침의 상쾌함, 일렁이는 바다, 향긋한 공기 등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광선의 홍수가 거의 수죽으로 쏟아짐에 따라 오전의 선명한 색채들은 퇴색하여 진주빛이나 오팔빛으로 변했다. 또한 더위는 곧장 수직으로 내려꽂힐 수 있는 태양의 위치 자체가 활기를 죽이는 것처럼 맹타를 퍼부어서 소년들은 도망쳐서 그늘로 달려가 거기에 누워있거나 심지어 낮잠을 즐겼다. 정오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번뜩이는 바다가 위로 솟구쳐 오르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층층을 이루며 갈라졌다. 산호초와 약간 높은 지대에 매달린 몇 구리의 야자수들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흔들리다가 뽑혀버렸다. 또한 전깃줄에 매달린 빗방울처럼 내달리기도 하고 야릇하게 일렬로 연결된 거울에 비치기는 하듯이 똑같은 모양이 되풀이 되었다. 때로는 육지가 없던 곳에 육지가 나타났다가 소년들이 지켜보는 사이에 비누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했다. 새끼돼지는 이것을 신기루라고 유식하게 단정지어버렸다.
사람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얼씬거리는 바다 저편에 있는 산호초까지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년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에도 곧 익숙해져 이것들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비하게 맥박치는 별들을 무시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오가 되면 이런 환영은 하늘 속으로 용해되고 태양은 분노한 눈처럼 아래를 노려보았다. 오후가 기울어갈 무렵이면 신기루도 가라앉고 태양의 기울어짐에 따라 수평선은 안정되고 푸른색으로 고정되었다. 그런 시각은 비교적 시원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어둠의 위협이 군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해가 지고 나면 소화기처럼 어둠이 섬 위로 뿌려지고 곧이어 오두막은 머나먼 별빛 아래에서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일하고 놀고 먹는다는 북구적인 전통 때문에 그들은 이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전적으로 적응하기는 불가능했다. 꼬마인 퍼시벌은 일찌감치 오두막으로 들어와 이틀 동안이나 떠들고 노래하고 울기를 계속해서 마침내 다른 소년들은 그의 머리가 돌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여기기도 했다. 그 후로 그는 계속 여위고 눈은 충혈되어 몰골이 처참해졌다. 이제 놀지도 않고 걸핏하며 우는 꼬마가 되어버렸다. 작은 아이들은 이제 꼬마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통했다. 렐프를 필두로 키에도 계단식 서열이 있었다. 사이먼, 로버트, 모리스 등이 속해 있는 등급은 애매했지만 키가 큰 부류와 작은 부류를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꼬마들인 6살쯤 된 축들은 자기들 나름의 독립된 생활, 동시에 일사불란한 생활을 영위했다. 그들은 온종일 손 닿기 쉬운 곳에 있는 과일을 따서 계속 먹기만 했다. 충분히 익었나 덜 익었나 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배알이나 일종의 설사에도 익숙해졌다. 어두워지면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서로 의지하려고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먹을 때와 잠잘 때 이외에 노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놀이가 바닷가 밝은 모래밭에서 벌어졌다.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를 그리며 우는 아이는 드물었다. 햇볕에 그을린 까만 몸뚱이는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꼬마들도 소라 소리에는 고분고분 순종했다. 렐프가 소라를 불었다는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되어 있었다. 렐프는 키가 컸고 따라서 권위가 있는 어른의 세계와 무슨 관계가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꼬마들이 회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일을 제외하고 큰 소년들과 꼬마들이 어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꼬마들은 나름대로 극히 감상적인 단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강의 사주에 모래성을 쌓아 올렸다. 이 모래성은 높이가 30cm가량 되었는데 조개 껍데기나 시든꽃이나 묘하게 생긴 돌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래성 주위에는 여러가지 표지와 길과 성벽, 그 밖에 철도 따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그것은 모래사장 위에 눈을 대고 가까이 보아야만 의미가 식별되는 것이었다. 행복하다 할 수는 없지만 꼬마들은 여기에 열중해서 놀았다. 때로는 새 꼬마가 같이 어울려 모래성 하나를 쌓기도 했다. 새 꼬마가 이곳에서 놀고 있었다. 헨리가 그중 제일 큰 아이였다. 그는 산불이 난 이후 영영 볼 수 없게 된 반점을 가진 아이의 먼 친척이었다. 그러나 아주 어려서 그 아이의 행방불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더라도 소란 떨거나 불신하는 빛 없이 고지 들었을 것이다. 헨리는 이날 오후에는 제법 대장 행사를 하고 있었다. 함께 놀던 다른 두 꼬마는 이 섬에서 제일 작은 퍼시벌과 존이었기 때문이다. 퍼시벌은 얼굴빛이 쥐색이었다. 그래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조차도 그리 귀염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조니는 체격이 좋았고 금발에다 태생이 호전적이었다. 지금은 놀이에 몰두하고 있어서 순하게 굴었다. 모래 위에 무릎 꿇고 앉은 새 꼬마는 사이좋게 놀았다. 로저와 모리스가 숲에서 나왔다. 그들은 봉화를 지키는 당번에서 풀려나 헤엄치러 내려온 것이었다. 로저가 앞장서서 모래성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꽃은 모래 속에 파묻히고 골라온 돌은 이리저리 흩어졌다. 모리스가 깔깔 웃으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파괴 행위를 배가시켰다. 새 꼬마는 놀이를 거치고 올려다보았다. 우연히도 그들이 특히 열중하고 있었던 특정한 표식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꼬마들은 항의하지 않았다. 단지 퍼시벌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 훌쩍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모리스는 얼른 그곳을 떠나갔다. 모리스는 고향에 있을 때 어떤 아이의 눈에 모래가 들어가겠다는 이유로 벌받은 일이 있었다. 지금 여기에선 자기를 야단칠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못된 짓을 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변명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수영에 관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총총 걸음을 시작했다. 로저는 거기 남아 꼬마를 지켜보았다. 걔는 비행기가 추락할 때보다 눈에 띄게 검어지지 않았으나 목덜미와 앞 이마로 늘어진 검은 머리채는 그의 우울한 얼굴에 잘 어울렸고
처음 인상으로는 사교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냉랭함이 접근을 막는 방풍벽 같았다. 퍼시벌은 울기를 그치고 놀이를 계속했다. 눈물이 모래를 씻어냈기 때문이다. 조니가 푸른 눈으로 그를 지켜보다가 모래를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이내 퍼시벌이 다시 울어댔다. 헨리가 놀이에 실증이 나서 모래사장을 따라 이리저리 거니기 시작했을 때 로저가 야자수건을 따라, 그러니까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듯이 그의 뒤를 따랐다. 헨리는 아직 어려서 햇볕을 피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야자수와 그 그늘로부터 떨어져 걸었다. 그는 모래사장을 걸어내려가 물가에서 무엇인가 열중했다. 거대한 태평양의 밀물이 밀려들고 있어서 비교적 고요한 초호의 수면은 몇 초마다 2-3cm씩 올라갔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물결 속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었다. 작은 투명체였는데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 위로 밀려드는 물결과 더불어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감각기관으로 그들은 이 새로운 장소를 검사하고 있었다. 전변에 습격했을 때는 없었던 먹이가 나타났던 모양이다. 새똥이나 곤충 또는 육지의 생물이 흘린 찌꺼기가 나타난지도 모른다. 수많은 톱니처럼 이들 투명한 생물체는 모래사장 위의 찌꺼기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자, 뭐 이거는 해파리가 되겠지, 그치? 이런 것이 헨리를 매혹했다. 그는 조그만 막대기로 여기저기를 마구 쑤셨다. 그 막대기도 파도에 밀려 표백된 표류물이었다. 헨리는 이 막대기로 걸떡 귀신들을 조종하려 했다. 그가 작은 굴을 파자 밀물이 밀려와 그 굴들은 생물로 가득 찼다. 자신이 생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단순한 행복감 이상의 어떤 감정이 돋쳐 있었다. 그는 그 밀물에 얘기하고 격려하고 명령했다. 조수에 쫓겨 밖으로 나올 때 그의 발자국은 덧치되어 생물들이 거기에 빠졌다. 그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지배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앞 이마에서 눈 밑까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였다. 오후에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아내렸다. 로저도 기다렸다. 처음엔 거대한 야자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헨리가 작은 생물체의 정신이 팔려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신의 형체를 전부 드러냈다. 그는 모래사장을 훑어보았다. 퍼시벌은 울며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조니는 당당하게 모래성의 주인으로 그곳에 남아있었다. 그는 앉아서 속으로 무슨 노래인가를 옹알거리며 상상 속의 퍼시벌에게 모래를 던졌다. 조니의 건너편에는 황황한 바위판이 보였다. 렐프, 사이먼, 새끼돼지, 모리스가 물속으로 뛰어들자 그 언저리에서는 햇빛을 먹으며 물거품이 밀었다. 그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으나 들려오는 것은 그들의 음성뿐이었다. 갑자기 미풍이 불어와 야자수 가장자리를 흔들자 야자수 잎이 퍼덕였다. 로저의 머리 위 18m쯤 되는 곳에서 럭비공만한 섬유질 덩어리 야잘매 몇 개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것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그의 주위에 떨어졌지만 로저가 맞지는 않았다. 로저는 피할 생각하지 않고 야자 열매와 헨리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야자수 뿌리를 안고 있는 하층토는 모래사장이 솟구친 것이었는데 몇 세대에 걸친 야자수의 작용으로 다른 해안에서는 그대로 모래 밑에 묻혀있을 자갈이 지표 위로 끌려 나왔다. 로저는 몸을 굽혀 자갈을 집어들더니 겨냥을 한 다음 헨리에게 던졌다. 일부러 빗나가도록 던졌다. 긴 세월의 상징인 그 돌은 헨리의 오른쪽 5m쯤 되는 곳에 떨어졌지만 튀어올라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다. 로저는 한 줌의 돌을 모아 던지기 시작했다. 헨리 주변에는 직경 6m가량은 됨직한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으로는 감히 돌을 던지지 못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옛 생활의 금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털퍼덕 앉아있는 어린이의 주위에는 부모와 학교와 경찰과 법률의 보호가 있었다. 로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는 폐허가 된 어떤 문명이 팔매질하는 로저의 팔을 저지했던 것이다. 헨리는 물속에서 무엇인가 풍덩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소리 없는 투명 생물을 포기하고 사냥개처럼 커져가는 파문의 진원지를 지켜보았다. 돌들이 이쪽 저쪽으로 떨어졌다. 떨어질 때마다 헨리는 명령에 따르듯 그곳에 눈길을 돌렸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서 공중으로 날아오는 돌은 보지 못했다. 마침내 헨리는 날아오는 돌을 보고 자기를 놀리는 친구가 어디 있나 찾았다. 그러나 로저는 다시 잽싸게 야자수 뒤로 숨어 그것에 기대어 가쁜 호흡을 몰아쉬며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다가 헨리는 돌에 흥미를 잃고 그곳을 떠났다. 로저. 잭은 9m쯤 떨어진 나무 밑에 서 있었다. 로저가 눈을 뜨고 그를 보았을 때 로저의 검은 피부 밑으로 보다 검은 그림자가 얼핏 드리웠다. 그러나 잭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초조하여 로저더러 자기 쪽으로 오라고 열심히 손짓했다. 할 수 없이 로저는 그에게로 갔다. 강 끝머리에는 웅덩이가 있었다.
모래뚝이 쌓인 작은 웅덩이였는데 흰 수련과 바늘같이 뻗어나온 갈대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쌍둥이인 에릭과 샘이 기다리고 있었다. 빌도 있었다. 잭은 햇빛을 피하며 웅덩이가에 무릎을 꿇고 그가 가져온 큰 나뭇잎 2장을 펼쳤다. 한쪽에는 흰 지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빨간 찰흙이 얹혀 있었다. 그 옆에는 봉화대에서 가져온 숯덩어리가 하나 있었다. 잭은 그것을 펼치면서 로조에게 설명했다. 멧돼지들은 냄새로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나무 밑에 어떤 분홍빛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찰흙을 발랐다. 초록색 찰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는 찰흙을 발라 거의 알아보기 힘든 얼굴을 로조 쪽으로 돌려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서있던 로조에게 설명했다. 사냥하기 위해서야. 전쟁할 때와 마찬가지야. 개치라는 거지. 다른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야. 자기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열망에서 잭은 몸을 돌렸다. 저 나무줄기에 앉은 나방처럼. 로조는 알아듣고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가 잭에게로 와서 수줍은 목소리로 무엇인가에 대해 항의했다. 잭은 손을 내둘러 그들의 항의를 막았다. 시끄러워. 그는 얼굴에 칠한 붉은색과 흰색 사이에 숯덩어리를 문질렀다. 안 돼. 너희 둘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는 웅덩이에 비친 얼굴을 들여다보고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몸을 굽혀 손으로 미지근한 물을 2번 떠서 요란하게 칠한 얼굴을 지웠다. 죽은 깨와 모래빛 눈썹이 나타났다. 로조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다. 얼굴이 엉망이야. 잭은 얼굴을 다시 칠할 궁리를 했다. 그는 한쪽 볼과 눈 가장자리를 희게 칠하고 다른 쪽에는 빨간 찰흙을 발랐다. 또한 오른쪽 귀에서 왼쪽 턱까지는 수추로 검은 선을 그렸다. 다시 얼굴을 보려고 웅덩이를 들여다보았지만 숨을 내쉬는 바람에 수면이 일렁였다. 샘, 에릭, 내게 야자 열매 하나만 갖다 줘. 속이 빈 걸로. 그는 야자 껍질에 물을 담아서는 무릎을 꿇었다. 동그란 햇빛 조각이 그의 얼굴에 닿자 물속이 환해졌다. 그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놀랐다. 자신의 모습에 놀란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낯선 사람을 보고 놀란 것이었다. 그는 물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신명나게 웃어댔다. 웅덩이 곁에서 건장한 육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에는 남의 눈길을 끌고 그들을 겁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는 덩실덩실 춤추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피에 줄인 포효로 변했다. 그는 빌 쪽으로 뛰어갔다. 이제 마스크는 혼자서 움직이는 독립된 실체였다. 그 마스크 뒤에 숨은 잭은 수치감과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었다. 빨강, 검정, 흰색으로 채색된 얼굴이 공중에서 요동하며 빌 쪽으로 다가왔다. 빌은 웃으면서도 놀란 듯이 펄쩍 뛰었다. 그러다가 빌은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장목님 속으로 슬금슬금 사라져버렸다. 잭은 쌍둥이에게로 달려갔다. 자, 다들 줄 서. 자, 가자. 하지만 우리는 따라와. 내가 살금살금 적금해서 찌를 테니. 마스크를 거역할 아이들은 그들 중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스크의 기능이 있어요. 의미. 이게 뭐냐면 본능이죠. 본능.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본능을 의미하는 게 마스크고, 이거를 잭이 씀으로 인해서 동물적인 본능을 나타냅니다. 욕망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야. 자, 렐프는 수영하던 웅덩이에서 기어올라와 종종 걸음으로 모래사장을 걸어서 야자수 그늘에 가앉았다. 금발이 그의 눈썹 위편에 찰싹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뒤로 쓸어 올렸다. 사이먼은 물에 떠서 발로 물장구를 쳤고 모리스는 잠수 연습을 계속했다. 새끼 돼지는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집어올렸다가 다시 던져버리면서 이리저리 빈둥거렸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위 사이의 웅덩이가 이제 밀물로 덮였기 때문에 조수가 나갈 때까지 그에게는 아무 흥미가 없었다. 이윽고 렐프가 야자수 그늘 밑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로 가서 곁에 앉았다. 새끼 돼지는 거의 닳아 누더기가 된 반바지를 걸치고 있었는데 뚱뚱한 그의 몸뚱이는 황금색이 섞인 갈색이었다. 그의 안경은 그가 무엇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번뜩였다. 이 섬에 와서 아직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라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아이는 그의 뿐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수세미 머리가 되어 있었지만 새끼 돼지의 머리는 여전히 한 묶음만 단정히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마치 타고난 대머리 같았다. 그리고 이 빈약한 머리나마 어린 숫사슴의 녹각에 달린 녹용처럼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았다. 나는 시계 생각을 줄곧 하고 있었어. 해시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모래 위에 막대기를 세워두면 되거든. 그러면 새끼 돼지가 말했다. 해시계에 관한 수학적인 과정을 표현하기는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는 몇 가지 손놀림으로 설명을 해보였다. 비행기도 만들고 텔레비전 수상기도 만들고 증거기관도 만들지 그래. 렐프가 가시돋친 어조로 응수했다. 새끼 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을 만들려면 많은 금속이 필요해. 우리에겐 금속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막대기는 있잖아. 새끼 돼지가 말했다.
렐프는 그를 향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새끼돼지는 지겨운 녀석이란 뜻이었다. 뚱뚱한 몸매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실질적인 생각이라든지 모두가 따분했다. 그러나 그를 놀려먹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었다. 우연히 그렇게 놀리게 되는 기회가 생겨도 마찬가지였다. 새끼돼지는 렐프의 미소를 보고 우정의 표시겠거니 하고 잘못 생각했다. 벌써부터 큰 아이들 사이에서는 새끼돼지가 별난 놈이라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의 말투 탓도 있겠지만 그건 대수로운 게 아니었고 실은 뚱뚱한 몸매, 천식, 안경, 게다가 육체노동을 싫어하는 성격 등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자기가 한 얘기를 듣고 렐프가 미소 짓는 것을 본 그는 희열에 잠겨 용기를 얻었다. 막대기는 얼마든지 있어. 각자 자기의 해시계를 가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몇 시인지 알 수 있게 돼. 그거 좋겠구나.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너도 말했잖아. 구조대리만 말이야. 제발 그만둬. 렐프는 벌떡 일어나 웅덩이 쪽으로 급히 걸어갔다. 마침 모리스가 좀 서투르게 다이빙하고 있었다. 렐프는 화제를 바꿀 기회가 생겨서 기뻤다. 모리스가 수면으로 올라오자 그는 소리쳤다. 그렇게 다이빙하면 배창자 터져. 모리스는 그렇게 쉽게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렐프에게 미소를 보냈다. 모든 소년 중에서 렐프는 물에 제일 익숙한 소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구조니 뭐니 하는 이야기, 부질없고 바보 같은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역겨워 푸른 물속도 그렇고 나무 그림자 사이로 황금색을 바라는 태양도 별로 달갑지가 않았다. 물속에서 노는 대신 그는 계속 스트로크를 하여 사이먼 밑을 헤엄쳐가서 웅덩이 수영장 건너편으로 나갔다. 그는 바다 표범처럼 매끈한 몸에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누워버렸다. 언제나 눈치 없는 새끼돼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렐프는 배를 깔고 엎드려 못 본 채 했다. 신기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팽팽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 구엄쳤다. 연기다. 사이먼은 물속에서 일어나 앉으려다가 물을 잔뜩 먹고 말았다. 방금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모리스는 선체로 뒤뚱하더니 바위판 위로 다시 올라가려다 방향을 바꿔 야자수 밑에 풀밭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다 헤어지고 낡은 반바지를 끌어당겨 입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렐프는 한 손으로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또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사이먼은 물에서 나왔다. 새끼돼지는 반바지에 대고 안경알을 닦으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모리스는 반바지의 한쪽 가랑이에 두 다리를 한꺼번에 집어넣었다. 그들 중에서 렐프만이 침착했다. 내 눈엔 연기가 보이지 않아. 렐프, 내 눈에 연기가 보이지 않아. 어느 쪽이지? 새끼돼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렐프는 아무 말이 없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이마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발이 그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 몸을 앞으로 굽히자 피부에는 소금기가 하얗게 솟아나고 있었다. 렐프, 배는 어디 있지? 사이먼의 곁에 서서 렐프를 바라보다가 다시 수평선으로 눈길을 돌렸다. 모리스가 한숨을 쉬자 그의 반바지가 흘러내렸다. 그러자 그는 넉마를 버리듯 그것을 벗어 팽개치고 숲속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연기는 수평선 위에 작은 실 매듭처럼 놓여 있었고 다시 그것은 서서히 매듭을 풀고 있었다. 연기 아래쪽엔 굴뚝인 듯한 검은 점이 서 있었다. 렐프는 무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파리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도 우리의 연기를 볼 거야. 새끼돼지도 이제 어느 방향인가를 알아차리고 그곳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아련하게 보이네. 그는 몸을 돌려 산 위를 바라보았다. 렐프는 뚫어져라 계속 배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감돌았다. 사이먼은 입을 다문 채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새끼돼지가 말했다. 봉화를 올리고 있는 거야? 렐프는 여전히 그 배를 지켜보면서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산정의 연기가 문제야. 모리스가 달려와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사이먼과 새끼돼지는 산 위를 올려다보았다. 새끼돼지는 우거지상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먼은 어디를 다치긴 한 듯이 외쳤다. 렐프, 렐프. 그의 목소리에 무언가 긴박한 기색이 있었기 때문에 렐프는 모래 위에서 몸을 돌렸다. 말 좀 해. 봉화는 올라가고 있니? 하고 새끼돼지가 초조하게 물었다. 렐프는 수평선 위에 쓰러져가는 연기를 돌아보다가 다시 산정을 올려다보았다. 렐프 말해봐. 봉화는 오르고 있니? 사이먼은 주저하면서 손을 뻗어 렐프를 톡 건드렸다. 그러나 렐프는 내달리기 시작했다. 얕은 웅덩이 가장자리의 물을 걷어차며 그곳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뜨겁고 흰 모래밭을 가로질러 야자수 밑을 통과했다. 잠시 후 렐프는 암벽을 둘러싼 울창한 관목과 씨름을 했다. 사이먼이 그 뒤를 달려가고 이어 모리스도 그 뒤를 따랐다. 새끼돼지가 외쳤다. 렐프, 제발, 렐프. 새끼돼지도 뒤어 달리기 시작했지만 바위판을 가로지르다가 모리스가 벗어 팽개진 반바지에 걸려 넘어졌다. 내 소년의 뒤에서는 연기가 수평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래사장에서는 헨리와 조니가 퍼시벌에게 모래를 끼얹었고 퍼시벌은 다시 훌쩍였다.
이들 세 꼬마는 큰 소년들의 흥분을 전혀 몰랐다. 렐프는 바위 벼랑이 육지와 접해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욕을 내뱉고 있었다. 그는 핥혀대는 덩굴 식물 사이를 달려왔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멈췄다. 모리스는 불과 몇 야드 뒤에서 그를 따라붙고 있었다. 새끼 돼지에 안경이 있어야 해. 만일 봉화가 꺼져 있다면 안경이 필요해. 하고 렐프가 외쳤다. 그는 선체로 몸을 흔들었다. 새끼 돼지는 겨우 보였다. 그는 이제야 모리사장을 벗어나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다. 렐프는 수평선을 바라보고서는 다시 산장을 올려다보았다. 새끼 돼지의 안경을 가져려 가는 것이 나을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배가 가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혹시 봉화가 꺼져버렸는데 무작정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천천히 기어오르는 새끼돼지와 수평선 아래로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면 시급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신경질이 난 렐프는 소리질렀다. 젠장 젠장. 사이먼은 덤불과 승강이를 하면서 숨을 죽였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 한 줄기 연기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고 렐프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넘어졌다. 봉화는 꺼져 있었다. 그들은 금세 그것을 알아챘다. 고향의 연기가 손짓하고 있는 동안 모리사장 저 아래에서 이미 알고 있던 그대로 봉화는 꺼져 있었다. 봉화는 완전히 꺼져 연기도 없었고 불기도 없었다. 당번들도 없었다. 아직 태우지 않은 나무 더미만 그대로 놓여 있었다. 렐프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평선은 다시 냉정하게 뻗어 있었고 희미하디 희미한 연기 자국을 제외하곤 망망대해였다. 렐프는 바위 사이를 허둥지둥 달려가 분홍빛 절벽 끝에 간신히 몸을 가누고 배를 향해 비통하게 외쳤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는 바다를 쳐다보면서 벼랑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음성은 미친 듯한 금속송은 날카로웠다. 돌아오세요, 돌아와. 사이먼과 모리스가 그곳에 도착했다. 렐프는 그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사이먼은 땀을 닦으며 얼굴을 돌렸다. 렐프는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지독한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불을 꺼뜨렸어. 그는 산의 가파른 쪽을 내려다보았다. 숨을 헐떡이며 꼬마처럼 새끼돼지가 당도했다. 렐프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격렬한 시선과 가시돋친 목소리로 미루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자식들 저기 있어.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훨씬 아래에 위치한 물가의 산재에 있는 분홍빛 바위 조각 사이로 하나의 행렬이 나타났다. 개 중에는 검은 모자를 쓴 소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거의 알몸이었다. 걷기가 편한 지대에 닿을 때마다 그들은 일제히 막대기를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뒤뚱거리는 쌍둥이 형제가 소중하게 메고 있는 어떤 짐과 관련이 있는 노래 같았다. 먼 거리였지만 렐프는 단박에 잭을 알아볼 수 있었다. 훤칠한 키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행렬을 지휘하는 사람은 틀림없는 잭이었다. 사이먼은 렐프로부터 수평선 쪽으로 눈길을 옮겼듯이 이번에는 렐프를 바라보다가 잭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어쩐지 그를 오싹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렐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대열이 더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오긴 했지만 아직 그 거리에서는 가사를 알 수 없었다. 잭 뒤로 쌍둥이 형제가 어깨에 큰 장대를 메고 있었다. 그 장대에는 창자를 드러낸 멧돼지가 매달려 있었고 쌍둥이 형제가 울퉁불퉁한 지면을 통과할 때마다 그것은 육중하게 흔들렸다. 목에 큰 상처를 입은 멧돼지의 머리는 축 늘어져 있어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윽고 노래 가사가 사발같이 움푹 팬 숲, 그러니까 새까맣게 불타서 재만 남은 숲이 있던 곳에서부터 들려왔다. 멧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피를 흘려라. 그러나 그 가사를 귀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대열은 산에서 가장 험준한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곧 노래는 그쳤다. 새끼돼지가 코를 훌쩍였고 사이먼은 마치 예배를 보는 중 큰 소리를 내기를 한 듯이 새끼돼지를 쿡 찔러 눈치를 주었다. 얼굴에 차력을 잔뜩 바른 잭이 산중에 올랐다. 그는 창을 치켜들고 신이 나서 렐프에게 외쳤다. 자 보라고, 우리가 멧돼지를 잡았어. 몰래 다가가서 포위해가지고. 사냥부대 소년들도 일제히 소리쳤다. 포위해가지고 우리는 기어서 접근했어.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는데. 쌍둥이 형제가 메고 온 멧돼지는 새까맣게 엉긴 피를 바위에 뚝뚝 떨어뜨리며 허공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쌍둥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황홀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잭은 렐프에게 즉시 들려줄 얘기가 너무나 많았다. 한꺼번에 모두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는 먼저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위신을 생각한 그는 춤추기를 그치고 서서 환하게 웃었다. 그는 손에 피가 묻은 것을 깨닫고 역겨운 듯이 우호지상을 지었다. 손을 닦을 것을 찾다가 반바지에 문지르고 다시 싱긋 웃었다. 렐프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불을 꺼뜨렸어. 잭은 렐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시무룩해지면서 주춤했으나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그까진 일에 신경 쓰지는 않았다.
불은 다시 피우면 돼. 렐프, 너도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신났어. 쌍둥이 형제는 채어 넘어지고 우리는 멧돼지를 후렵했어. 나는 머리통을 공격했어. 목을 딴 것은 나야. 하고 잭은 자랑스럽게 말했으나 그 말을 하면서도 몸에 경련이 일었다. 칼자루에 짐승을 잡았다는 표시를 해두고 싶은데 렐프, 네 칼 좀 빌려줘. 소년들은 조잘되면 춤을 추었다. 쌍둥이 형제는 계속 싱글벙글했다. 피가 굉장했어. 잭은 웃으면서도 진저를 쳤다. 너도 구경했어 하는 건데 매일 사냥 가야겠어. 렐프가 다시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불을 꺼뜨렸어. 이렇게 반복한 렐프의 말이 잭을 불안하게 했다. 잭은 쌍둥이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렐프를 마주보았다. 사냥하는데 그 애들이 꼭 필요했어. 하고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를 포위할 수 없었거든. 그는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불이 꺼진 것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 다시 피우면 돼. 렐프의 알몸이 상터투성이라는 것과 내 소년이 침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잭도 깨달았다. 행복한 기분에 젖어 너그러진 그는 사냥의 경험담을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기억이 어지럽게 웅성거렸다. 몸부림치는 멧돼지를 모두가 포위했을 때 그들이 알게 된 사실, 살아있는 한 생물을 속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맛있는 술을 두고두고 빨듯이 그 목숨을 야금야금 빼앗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숨쉬고 있었다. 그는 두 팔을 벌렸다. 너도 그 피를 보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잠자고 있던 사냥부대 소년들은 피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 웅성거렸다. 렐프는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평선 한 손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사나워서 모두들 잠잠해지고 말았다. 저기 배가 보여졌다고. 이 말 속에 너무나 엄청난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잭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한 손을 멧돼지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았다. 렐프는 주먹을 쥔 채 팔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배가 보여졌어. 저기에. 넌 봉화를 계속 올리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꺼트렸어. 그는 잭에게 한 발 다가갔다. 잭도 고개를 돌려 렐프를 바라보았다. 봉화만 있었다면 배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았을지도 몰라. 우리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새끼 돼지에겐 이것이 너무나 원통했다. 기회를 놓쳤다는 비통함 때문에 그에게는 겁도 없었다. 그는 목청을 높여 외쳤다. 그까지 피가 다 뭐야? 잭 메리듀. 그까지 사냥에 무슨 얼어 죽을 짓이야? 우리는 고향에 갈 수 있었단 말이야. 렐프는 새끼 돼지를 한쪽으로 밀어붙였다. 내가 대장이야. 넌 내 말에 따라야 돼. 너는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지만 오두막을 지을지도 몰라. 게다가 사냥을 간답시고 봉화도 꺼트려버리고. 그는 고개를 돌리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감정으로 떨렸다. 배가 있었어. 사냥부대 중 작은 꼬마 하나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처참한 진상이 모든 소년들의 의식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다. 멧돼지를 칼로 찌르고 있던 잭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일이 너무나 벅찼어. 누구의 도움이든 다 필요했었어. 렐프가 몸을 돌렸다. 오두막이 완성되면 모두 끌고 가도 되는 일이었어. 그런데도 사냥부터 한답시고.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했어. 잭은 피 묻은 칼을 손에 들고 일어나며 말했다. 두 소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한편에는 사냥과 술책과 신나는 희열과 전략의 세계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동경과 좌절된 상식의 세계가 있었다. 잭은 칼을 왼손으로 옮겨잡고 들러붙은 머리칼을 내려서 이마에 피를 묻혔다. 새끼 돼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불은 꺼뜨리지 말았어야 했어. 연기를 피우겠다고 했잖아. 새끼 돼지의 이러한 말과 여기에 호응하는 사냥부대 중 몇 명이 원통이 하는 울음은 잭을 난폭한 태도로 몰고 갔다. 그의 파란 눈에 번갯불이 번뜩였다.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거리에 들어서자 그는 먼저 새끼 돼지의 배에 강타를 내질렀다. 새끼 돼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잭은 그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음성은 수치심으로 떨렸다. 너 자꾸 그럴 거냐 이 뚱뚱보야. 렐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잭은 새끼 돼지의 머리를 쳤다. 안경이 떨어져 바위에가 부딪혔다. 새끼 돼지는 겁에 질려 외쳤다. 내 안경. 새끼 돼지는 웅크리고 기어가서 바위 사이를 더듬어 찾았다. 그러나 먼저 그곳에 당도한 사이먼이 안경을 대신 찾아주었다. 여러 가지 격정에 무서운 날개짓을 하며 산정에 서 있는 사이먼 주위에서 고동쳤다. 한쪽이 깨졌어. 새끼 돼지는 안경을 움켜잡고 다시 썼다. 그는 악에 찬 눈으로 잭을 노려보았다. 난 안경을 써야 보여. 이제 난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두고 봐. 잭은 새끼 돼지 쪽으로 달려갔다. 새끼 돼지는 허둥지둥 바위 뒤로 달아났다. 결국 바위가 그와 잭 사이에 들게 되었다. 그는 바위 너머로 해서 번뜩이는 한 개 남은 안경알을 통해 잭을 노려보았다. 이제 내겐 눈이 하나밖에 없어. 두고 봐. 잭은 그러한 푸념과 도망치던 거동을 흉내냈다. 두고 봐야. 새끼 돼지의 모습이나 잭의 흉내가 어찌나 웃었던지 사냥부대들은 모두 웃었다. 잭은 이에 고무되어 기운이 났다. 잭이 다시 기어 도망치는 신용을 계속하자 웃음은 히스테리 같은 열풍으로 변했다.
렐프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웃음으로 비틀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희극적인 타협의 웃음이라는 동조를 보내고 있는 자신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치사한 짓이야. 잭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돌던 짓을 그치고 렐프를 정면으로 향해 일어섰다. 그의 음성은 고함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는 새끼 돼지를 바라보다가 사냥부대를 일별하고는 다시 렐프를 응시했다. 미안해, 봉화에 대해서 말이야. 그는 몸을 똑바로 폈다. 사과하겠어. 사냥부대 사이에서 소란이 일었다. 잭의 남자다운 행동이 탐복하는 소리였다. 그들의 의견은 잭의 행동이 점잖았으며 너그럽게 사과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한 것이며 어렴풋이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렐프에게 전가시켰다고 생각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그에 부합하는 점잖은 반응이 렐프에게서도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렐프로서는 응답을 하려 해도 말이 목구멍으로 나오지 않았다.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한 수 더 떠서 말로 때우려는 심사에 몹시 화가 났다. 봉화는 꺼지고 배는 떠나갔다.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점잖음 대신에 분노가 그의 목까지 치밀어올랐다. 치사한 짓이었어. 산정에 있는 모든 소년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떤 불투명한 표정이 잭의 눈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렐프의 마지막 말은 무뚝뚝한 불평이었다. 좋아, 불을 지펴. 이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이 약간 풀렸다. 렐프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거들지 않고 그의 발치에 있는 잭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잭은 큰 소리를 지르며 활발히 움직였다. 그는 명령하고 노래 부르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말없이 서 있는 렐프에게 이야기도 걸었다. 이야기라야 대답이 필요 없는 것이었고 따라서 무안을 당할 소리도 없었다. 렐프는 여전히 잠자고 있었다. 아무도 잭조차도 렐프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결국 먼저 번의 봉화터에서 3m 떨어진 더 불편한 지점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렐프는 자기가 대장이라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여러 나라 숙고에도 이보다 뾰족한 수는 나오지 못할 만큼 훌륭한 처사였다. 분명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극히 효과적인 이 무기에 대해 잭은 무기력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화가 났다. 장작 더미가 다 쌓였을 땐 그들은 높은 장벽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었다. 이제 불을 붙일 때가 되었을 때 다른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했다. 잭에게 불을 붙일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렐프가 새끼 돼지에게 가더니 안경을 받아드는 것이 아닌가. 잭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 것인지 렐프도 인식하지 못했다. 안경은 곧 돌려줄게. 내가 그리 가겠어. 렐프가 무릎을 꿇고 밝은 점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새끼 돼지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의미 없는 빛깔의 홍초 속에 쌓여 있었다. 불이 붙자마자 새끼 돼지는 손을 내밀어 안경을 되받았다. 보라, 빨강, 노랑 등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꽃을 앞에 두고 있는 순간 저기도 사라졌다. 모두들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있는 소년들처럼 원을 지어 앉아 있었다. 심지어 새끼 돼지와 렐프까지도 어느새 그 원 속에 끼어 있었다. 곧 몇 명의 소년들은 장작을 가지러 산비탈을 내려갔다. 그동안은 잭은 멧돼지를 칼질했다. 그들은 멧돼지를 막대기에 꿰은 채 올려놓고는 통째로 구우려 했다. 그러나 고기가 구워지기 전에 막대기가 타버렸다. 결국 살점을 나무가지 끝에 꿰어 불꽃 속에 들고 있어야 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고기보다도 소년들이 먼저 불고기가 되어버릴 지경이었다. 렐프는 군침을 흘렸다. 그는 멧돼지 고기를 거절할 작정이었지만 지금까지 과일이나 나무 열매 그 밖에 야릇하게 생긴 게와 생선만을 먹어왔기 때문에 크게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설익은 고기 쪽을 받아서 늑대처럼 뜯어먹었다. 새끼돼지 역시 침을 흘리며 말했다. 나 먹을 건 없니? 잭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새끼돼지를 애매한 상태에 놓아둘 작정이었다. 그러나 자기만 빠졌다는 것을 새끼돼지가 이렇게 광고했기 때문에 잭은 다시 잔인하게 굴지 않을 수 없었다. 넌 사냥하지 않았어. 사냥을 렐프도 안 했어. 사이먼도 안 했고 하고 새끼돼지가 불공평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다시 부연했다. 개 속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 렐프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쌍둥이 형제와 새끼돼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사이먼은 입을 닫고 나서 손에 들었던 고깃점을 바위 너머로 새끼돼지에게 건네주었다. 새끼돼지는 그것을 받았다. 쌍둥이 형제는 키득키득거리고 사이먼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잭이 벌떡 일어나 큰 고깃점을 떼어 사이먼의 발치로 던졌다. 먹어 자식아. 그는 사이먼을 노려다보았다. 집어먹어. 동그랗게 둘러앉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년들의 한가운데에서 잭은 발꿈치를 축구를 하여 한 바퀴 빙 돌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준 거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욕구볼만이 한데 뭉쳐 그의 분노를 한층 배가시켰다. 나는 얼굴에 칠을 하고 몰래 다가갔어. 그 덕에 너희 모두가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산적의 정적은 서서히 깊어갔다. 마침내 장작이 타며내는 소리와 고기 구워지는 소리만이 똑똑히 들렸다. 잭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나 해서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외경의 표정뿐이었다. 렐프는 말없이 고깃동물을 손에 든 채 봉화의 잿더미 속에 서 있었다.
이윽고 모리스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모든 소년들을 한데 뭉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화제로 말머리를 돌렸다. 이 멧돼지는 어디서 찾았니? 로저가 가파른 산허리를 가리켰다. 멧돼지들은 거기 있었어. 바다 가까이에. 정신을 차린 잭은 다른 소년이 자기의 공을 놓고 떠벌리는 게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번개처럼 말에 끼어들었다. 우리는 그놈을 포위했어. 나는 엎드려서 기어갔지. 창을 몇 개 던졌지만 미늘이 없어서 맞아도 떨어져 나갔어. 멧돼지는 도망치며 요라는 소리를 내고. 멧돼지가 느닷없이 돌아서서 우리 포위망송으로 달려왔었어. 피를 흘리면서. 그제야 한시름 놓은 소년들은 흥분해서 한꺼번에 떠들어댔다. 우리는 포위망을 좁혀갔어. 최초의 일격이 멧돼지 하반신을 마비시켰다. 그리하여 포위망을 좁히면서 후렵했던 것이다. 내가 멧돼지의 목을 땄어. 쌍둥이 형제는 여전히 같이 웃음을 나누면서 뛰어오르고 둘이서 뱅뱅 돌았다. 나머지 소년들도 여기 합세하여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 머리를 한 대 치자. 다리를 때려. 다음으로 모리스가 멧돼지 신용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포위망 속으로 달려갔다. 사냥부대도 여전히 뱅뱅 돌면서 그를 치는 신용을 했다. 추를 추며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멧돼지를 죽여라. 목을 따라 때려잡아라. 렐프는 질투심과 분노가 뒤범벅이는 심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기진맥진하여 노래를 그쳤을 때 비로소 그는 입을 열었다. 회의를 소집한다. 하나하나 그들은 춤추기를 그치고 조용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소라를 불어서 회의를 소집하겠다. 밤까지 계속되더라도 열어야겠어. 저 아래 바위판 위에서다. 소라를 불거든 모여라. 그는 몸을 돌려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자, 여기는 이제 갈등이 폭발했다. 그죠? 갈등 폭발인데 렐프랑 그 다음에 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심화가 된 것은 이제 봉화가 되겠죠. 그쵸? 봉화가 꺼졌기 때문에 멀리서 이제 배의 연기를 발견했는데 봉화가 꺼져서 렐프는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잭은 이와는 반대로 사냥을 해왔고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또 불만이 또 쌓여 있습니다.